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 지지율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양측의 공방에 진흙탕 싸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각각 광주와 부산을 찾으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1, 2위라서 그런지 굉장히 세게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주말에도 좀 강한 그 언변이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박정희 그 찬양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이 민주당 경선에 개입해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를 해친 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 얘기를 한 거는 전남지사 때 기념사업회 부위원장을 이낙연 후보가 했다, 잠깐. 그걸 말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의 관계자가 SNS를 만들어서 굉장히 이낙연 후보를 비방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점점 더 서로가 강하게 싸우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이세요?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아슬아슬하죠. 네네. 예, 아슬아슬하고 이게 선을 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제 좀 짜증이 나고 이러면 이게 당 전체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뭐 자제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이제 분명한 거는 검증과 마타도어는 구별이 돼야 되는데 네. 그 경선 과정에서 팩트에 기반한 검증은 본선에서 일종의 예방주사 효과도 있기 네. 때문에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네. 다만 이제 사실이 아니거나 도덕성에 흠집을 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마타도어나 비방 이런 것들은 뭐 당은 물론 후보들 전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자제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마침 오늘 조금 전에 이낙연 후보께서 이제 발표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상호 간의 어떤 비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돼야 되고 그 캠프 간에 좀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고 예. 또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제 뭐 이제 원래 그 사이다 이재명이라는 본인의 캐릭터를 본선에서 이제 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주말에 좀 거칠게 이제 비판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아마 예. 후보들 내에서도 이러한 식의 상호 비방이나 검증이 아닌 마타도어는 자제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요. 예. 그 정도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나중에 그 본선에서 원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나오잖아요. 근데 또 이거는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가 만들었다라고 말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군필 원팀 포스터가 있잖아요. 그 민주당 후보 중에서 추미애 후보는 당연히 빠져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빠지고 나머지 4명의 후보가 군필자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를 조금 뭐 어떤 비하라면 비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팔까지 사진까지 공개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저거는 그 게시한 분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사실은 만약에 이낙연 전 지사 측에서 했다 그러면 실패죠. 예. 그러니까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그 이재명 현 지사의 팔과 관련된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예. 사실 이것을 일부러 공개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나 이렇게 군 면제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공개하기는 어려운데 네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사실 해준 꼴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팔을 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마 그 정서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좀 감싸지는 이런 정서가 형성됐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 미필과 관련된 공격은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따라서 의도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지사 측에서 이런 효과를 분명히 알았을 터인데 이것을 의도해가지고 다른 본인의 지지자를 통해서 이걸 게시한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전략적 실패가 아니고 수를 못 읽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군필, 미필이 사실은 신체적인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군대 못 간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핸디캡이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공격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뭐 어떤 다른 수단을 썼다 그러면 그건 비난의 대상을 넘어야 되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특히 당내 경선에 저런 문제를 어필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이낙연 지사 측에서는 경기도지사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세게 박은 건 있어요. 경기도 교통연수원인가요?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 여러 가지 이제 SNS 올렸다는 것인데 네. 그것은 전략적으로 맞는 것이죠. 경기도지사가 자기 밑에 이제 의도적으로 시키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예. 근데 이제 경기도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는 않지만 공무원인 아니군요. 공무원 신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할 수 없는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네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죠. 특히 예. 당내 경선 단계에서. 예. 그렇지만 이낙연 지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 측은 이낙연 지사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이죠. 네. 이분이 현 정부의 승계자가 아니다. 이전에 이런 발언들을 했던 걸로 볼 때 이 적통이 아니다라는 소위 이제 직접적인 공격을 한 겁니다. 네. 친문 지지층으로부터의 괴리를 유도하는 것인데 나름 두 진영이 사실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공격의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은 그 공직자라는 라고 나온 분이 유관기관에 공직자는 아니지만 자중해야 하는 사람이 선거에 개입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그래서 직위 해제를 이재명 후보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공방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이낙연 그 후보 측에서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비유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가 오늘 좀 자제를 부탁했다고 하면 더 이상 이렇게 흔히 말하는 진흙탕 싸움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까요? 아니면 본 경선이 계속 되는데 이어질까요? 그 아까 군필 원팀 포스터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 경기도 기관 의 어떤 있는 분의 단체 대화방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만들어진 내용을 그런 방식으로 유포하거나 한 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원이 뭐 권리당원만 70만 정도 되고 네. 그중에 경선 국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다양한 방식으로 합니다. 뭐 웹이나는 유튜브에 방송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관련 단체에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사실 후보 캠프가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발생되거나 이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상대 후보에 심각한 어떤 타격을 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를 각 캠프에서 어느 정도로 자제시키고 통제하느냐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예. 다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후보가 내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2차적인 어떤 홍보물이나 어떤 그 홍보 메시지를 그 지지자들이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도록 하는 어떤 후보자 본인 또 캠프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뭐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당원들 더군다나 1, 2위 간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고 결국에 두 분 중에 누가 본선에 가느냐가 갈수록 더 치열해질 거기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아마 이런 식의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때 이제 사전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게 어느 정도 검증의 정도 수준에서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이 자제하는 노력들을 해야 될 거고 당원들께서도 이게 당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네네. 부분까지를 어느 정도 다 고려하시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이제 더 이제 확대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오늘 최고위에서 대선 경선 일정 연기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논의 결과에 따라서 후보 간 이해득실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뭐 앞서가는 후보는 연기되면 좋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특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지지율 상승 추세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측면에서 보면 이른 뭐 이낙연 후보 측에 더 유리한 측면도 있고 네. 나머지 3위에서 또 6위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의 기회를 갖자고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좀 다소 불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결국에 이제 본선에서는 1위 후보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선 투표도 있을 수도 있고 예. 2위 후보를 둘러싼 또 2위 경쟁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합종 연행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 꼭 이재명 지사한테 불리할 것이냐, 오히려 2위부터 6위 후보 간의 지지율이 분산되면서 1차 경선에서 결선 투표가 없는 부분에 그 지지율을 얻는 대세론이 강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예. 뭐 각 캠프에서 이제 연기되면 연기되는 대로 그거에 따른 어떤 전략 마련을 할 거고요. 예. 그 여러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제 보여질 것으로 봅니다. 예,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있으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야권, 범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이 엊그제 재헌절에 각각 광주와 부산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또 한 말씀씩 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 희생자들의 그 넋을 우리 보편적인 헌법 정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승화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7월 17일에 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유민주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 이 광주 전남 지역이 이제 고도 산업화와 풍요한 경제 성장의 기지가 되고 앞으로도 전국에 계신 여러 당원들이 말씀 경청하면서 제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결정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 있고. 예, 광주를 택한 이유가 있겠고요. 부산을 택한 이유가 각각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재헌절이라서 광주를 택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두 분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이제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측면에서 광주 내지 중도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네. 보죠. 더군다나 이제 광주의 민주 열사들 묘지를 참배한 것인데 네.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재정립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묵시적으로. 예. 그러니까 386 세대가 민주화의 성과물을 거의 전적으로 다 갖고 갔다. 근데 민주화라는 것은 사실 보편적인 가치, 국가의 어떤 그 권력에 대해 대항한 것이 잘못된 권력 행사에 대항한 것이기 때문에 예. 단 부산 갈 때도 보면 228 민주화 그 운동 기념탑을 가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386 세대의 독점에 대한 민주주의를 거기서부터 괴리시키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민주화 운동 이렇게 하면 386 세대가 떠오르는데 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독점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는 당내 경선 문제가 이제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네. 당내 제 세력을 본인이 이제 흡수하는 부분이 이제 시급한 겁니다. 지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 등이 정책 행보를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민감한 걸 건드리고 있어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계 쪽에 노조의 기득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우리 사회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을 나누고 있는데 실제 보면 분야별로 기득권층이 있고 네. 비기득권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조 타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몇 가지를 다른 분들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 입장에서는 정책 행보를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빠듯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이제 쓰레기를 수술러 다니시는데 예. 이렇게 공식 행보에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같지만 사실은 지금 정책 행보를 시작해야 될 상황이고요. 예. 본격적인 경선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10%를 차지해야지만 당내에서 대세론을 획득해서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 경선 단계에서 토론 등을 거치면서 사실은 토론 등에 약하실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최재형 전 원장이. 그렇죠. 왜냐하면 예. 국민적 언어를 아직 습득을 못 하셨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에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비출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그런 정치적 감각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추기 전에 또는 경선에서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지지율을 10%대로 끌어올려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렇게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정책을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본인이 던질지가 저는 관심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국내 심의 대선 주자로 아마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본인의 책을 출간하면서 과연 그러면 대권 도전을 할 것인가, 하면 언제쯤 할 것인가, 또 여와 야 쪽이 어느 쪽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계속 모르는 게 투성이에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가능성이 있다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줬잖아요. 예. 김동연 전 부총리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대권 행보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거는 여도 야도 아닌 네. 어떤 삼지대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모색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가 아닌 그 정치 세력의 교체를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예. 뭐냐면 기존 정당에 소속된 것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를 하지 않겠다. 어떻게든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세력을 통해서 대권을 도전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제가 이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세력 교체라고 하려면 그 교체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인식에 공감하는 실체가 있는 세력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짧은 기간에 김동연이라는 개인 브랜드로서는 어느 정도 그런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거에 공감하는 유의미한 정치 세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냐. 예. 결국에는 판이 흔들려서 여야에서 일부 인사들이 움직여서 삼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제3의 후보로서 김동연이 추대된 이런 형식을 거쳐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시간상 그리고 여야의 정치 상황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분간 예. 여당인 민주당은 뭐 현재 안정적으로 경선 국면을 가고 있고 내부가 흔들리거나 이후 경선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고요. 야권도 현재는 뭐 당내 후보들은 취약하고 윤석열이나 최재형 이제 삼지대에 있던 후보들이 부각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여전히 당내 구심력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네. 물론 이제 최근에 국민 그 지원금 문제로 해서 당내 갈등이 약간 뭐 노출되긴 했지만 여전히 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라는 방향을 가고 있고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김동연 전 부총리가 생각하는 정치 세력 교체가 가능할까 이런 뭐 다소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 어떻게 생각에는 회색지대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저분이 말하는 정치 세력 교체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둘 다 아니다. 네. 둘 다 실패했다. 그래서 제3세력,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아직 특정 세력은 아니지만 예. 뭐 230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미완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두 세력은 사실 국민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정치 세력을 만들어 보겠다, 규합시켜 보겠다 이런 취지이신데 제 생각은 아마 캐스팅 보트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세력화하는 정치 세력의 면모나 본인의 국민적 지지도나 이런 걸 볼 때 예. 특정 시점에 여든 야든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 쪽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세력을 언급했다는 것은 예. 사실은 현 집권 세력에 대한 반대의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본인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 그런가? 대통령 잘못이 아니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정치 세력의 잘못이다. 이렇게 저는 읽혔어요. 예, 그렇다면 정치 세력을 교체해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을 일부 수정해서 추진할 이런 비전을 내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권 쪽에 어느 정도 가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45.5%의 긍정평가입니다. 2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거든요. 이번 결과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통상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네. 시기에는 다소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예. 약간 의외인 측면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지금까지 그 몇 달 동안의 어떤 정치 상황 이런 걸 볼 때에는 예.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나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그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도 있었고요. 네. 또 G7 회담에서 보여준 어떤 국격에 대한 어떤 세계의 평가들도 그대로 이제 국민들도 보셨고 방역도 최근에 확산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뭐 국제적 기준에 비해서 여전히 뭐 아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물론 지금 4차 대확산 위기 상황에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한 관건이긴 한데 네. 여전히 초기에 다소 불안감이 있었지만 역학조사 체계나 이런 걸 다시 정돈하면서 어느 정도 확산 추이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에 반영된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선 국면에 가면 여든 야든 후보들이 부각되고 특히 그런 후보들은
대통령과의 차별화나 비판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이제 예.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레임덕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이 되는데 네. 지금 뭐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가 이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후보들도 대통령을 잘 뭐 같이 뭐 같은 입장을 취함으로써 본인이 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얻는 수단이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예. 근데 야당 쪽에서 보면 사실 야권 후보 대표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정부 비판 윤석열 총리가 하고 있는데 예. 다소 추상적이고 본인이 그걸 대체할 만한 후보로서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높은 건 맞지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보수 지지층의 지지율을 확고하게 얻고 있기는 네. 하지만 예.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를 하거나 다소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갖지 않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뭘 잘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그게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하거나 대체할 어떤 세력으로서 야권이 부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정치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상당 기간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될 수도 있고 레임덕이나 이런 거 없이 임기를 마치는 첫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봅니다. 지금 5년째 45%의 지지율은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잖아요. 높은 거죠. 어떻게 왜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각 당의 경선 국면에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각 후보가 정부를 공격하는 목소리를 내긴 내지만 사실은 그 시선은 다 당내로 향하거든요. 네. 당내 후보자의 결점과 장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공격 소재로 삼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예. 사실 모든 그 에너지가 당내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아무래도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당내 경선 후보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가 나는 거죠. 예, 예. 아무도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판 세력이 없어지는 꼴이 되는 것이고 경선 국면에서 여권 지지층이 또 결집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아이러니컬하게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가 또 정부 정부 출신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이라는 거라서 이것이 때로는 오죽하면 나왔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한편 보면 네. 또 이 두 분이 그렇게 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못해요. 출마 선언할 때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 실제 정치 중립성 이런 문제 때문에 예.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아직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선 때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은 저렇게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본선에 가면 야당의 후보, 여당의 후보 공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패를 부각시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추세로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